2024년 유망 섹터 한 가지 꼽자면 저는 무조건 AI라고 생각합니다. AI는 과거의 인터넷 혁명과 같이 이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혁신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글로벌 1등 로봇 회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로봇의 궁극적인 핵심은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AI가 가장 발달한 회사가 테슬라 아니냐. 지노믹 트리하고 파드하고 삼성당 제약 이렇게 세 개 종목을 2024년을 위한 전략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024년 4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봄부터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1100만TV라는 재테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 1100만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저희 생각을 그 유튜브에서 출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저희 생각을 담은 책을 최근에 출간했습니다. 그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입니다. 아예 그 곱하기 100이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은 한 종목에서 100배 수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100배 수익이라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거기서의 의미는 사실 이제 한 종목에서 100배 수익을 내야 된다 이게 아니고 20년 동안에 100배를 이제 그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이 30대 중반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을 키워봤지만 그 자녀 교육하는데도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굉장히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노후 준비는 특히 먼 미래고 노후 준비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20년 후를 대비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루게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 세월이 이제 손살같이 흘러가서 어느덧 보면 이제 50대 중반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후회를 해도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그 30대 중반 정도의 분이라면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30대 중반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50대 중반에 100배를 만들면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억을 만들어서 노후 준비에 사용하자. 이제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배인데, 뭐 이제 물론 퇴직금이라도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다른 연금도 있고 이렇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거 제외하고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30대 중반에 1,000만 원을 가지고 100배 수익을 내서 50대 중반에 10억을 만들어서 은퇴 자금으로 사용한다. 사실 이게 제 목표이자 컨셉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26% 이제 복리로 매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이게 26%가 돼야지 이제 20년 만에 이제 딱 100배가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저 다른 그 섹터에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서는 저는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100배 수익을 20년 만에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성장주의 그 상승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성장주의 그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데, 성장주가 아닌 다른 섹터의 주식들은 보시다시피 그냥 쭉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와 실적의 관계는 Y는 AX 이렇게 해서 1차 함수입니다. 그렇지만 성장주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Y는 AX 제곱과 같이 2차 함수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주식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익이 20%가 늘면 주가도 대개 20% 상승하고, 이익이 30%가 늘면 주가도 30% 상승하는 게 이제 보통 주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10배씩 20배씩 올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성장주는 이익이 20%가 늘면 주가는 40%가 올라가고, 이익이 30%가 늘면 이제 주가는 90%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대박 종목들은 다 성장주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성장주 주가는 왜 실적에 비례하지 않고 이렇게 2차 함수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느냐? 이제 그 비밀은 이제 PER에 있습니다. PER. 성장주가 아닌 다른 섹터의 주식은 통상적으로 1단계 상승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익이 증가하면 그만큼만 주가가 상승하는 1단계 상승에 그치는데, 성장주는 2단계 상승을 거쳐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이것에 비례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익이 10배가 늘어나면 주가도 10배가 상승하고 이익이 2배가 늘어나면 주가도 2배 상승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섹터의 주식들은 여기서 끝나지만 성장주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는 뭐냐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 이 투자자들이 회사의 성장성을 인정해가지고 높은 PER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PER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또 2차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PER이 10배인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성장 분야에 뭐 2차 전지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성장 분야에 공격적으로 진출해서 이익과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성장성을 이제 또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PER, 적용 PER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뭐 PER을 10배를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기다가 10배를 더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PER이 100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익의 증가 때문에 10배가 올라가고 또 PER을 10배가 올려주기 때문에 또 10배가 올라가고 해서 10 곱하기 10은 100.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100배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성장주 주가는 매출과 이익의 비례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익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PER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대박 종목은 다 성장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주가라고 하는 게 사실 주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똑같이 이제 지금 이익이 10억이 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본금도 뭐 똑같고 예를 들면 뭐 매출도 똑같고 이익도 10억이다 똑같다. 그럼 A라는 회사는 뭐 예를 들면 한 2년 후에 이게 10배가 올라갈 것 같고요. B라는 회사는 그대로일 것 같으면 2년 후를 바라봤으면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A라는 회사에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미래의 성장성이 사실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되게 보면 이제 위험한 회사 해갖고 뭐 적자 회사가 위험하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자 회사가 위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자도 적자 나름입니다. 적자가 나면서 성장을 못하는 회사는 당연히 훨씬 더 위험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지 않는 회사가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현재 그 회사에 있는 현금을 계속 까먹으면서 나중에는 없어질 회사, 사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그 선택 기준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적자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지만 적자인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성장을 멈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 중에서도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은 눈여겨서 봐야 되고요. 흑자 기업 중에서도 성장성이 멈춘 기업도 역시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적자 기업 중에서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은 투자 대상에 넣어야 되고 흑자 기업이지만 성장이 멈춘 기업은 주의해야 할 기업으로 분류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 자금이 조달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시기에는 흑자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은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성만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뭐 예를 들면 루닉 같은 회사가 자금 조달한다 그러면 뭐 사실 적자여도 자금을 조달하려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루닉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13,000원일 때 소개를 했는데 딱 그때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 뭐냐면 적자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가 어떤 기업을 소개해주면 이 사람들은 딱 네이버 가가지고 재무제표 싹 보고 적자다 그러면 이건 싹 그냥 제껴버리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그냥 갖고서 하면은 사실은 그 루닉 같은 기업을 접했다고 해도 그냥 싹 패스를 하니까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32,000원대 소개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쥐꼬리만한 이익인데 너무 고평가됐다. 또 이렇게 해서 패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앞으로 뭐 7배, 8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한 루닉 같이 10배 오르는 기업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얘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미국의 오프라인 그 비디오 체인점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했던 게 이제 블록버스터인데요. 제가 미국 살 때 주말마다 하나씩 그 빌려서 보고 그랬었는데요. 블록버스터가 파산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PR 같은 그런 투자지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보진 않았는데 이제 들은 얘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경쟁업체로 부상하던 회사가 이제 딱 넷플릭스였는데요. 넷플릭스는 아마도 그냥 엄청난 적자에 재무제표도 형편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넷플릭스는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날 수가 없는 거였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기업에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흑자가 나면서 PER 같은 투자 지표 훌륭한 블록버스터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적자지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뭐 지금은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블록버스터에 투자했으면 원금도 다 날렸고요. 넷플릭스에 투자했으면 엄청난 수익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라도 좋은 적자인지 나쁜 적자인지, 흑자라도 좋은 흑자인지 나쁜 흑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성장이 멈춘 기업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계속 회사에 있는 현금을 보유하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릴 회사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게 유막 종목들이라고 해서 2022년 말에 이제 제가 했는데요. 루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노믹트리, 비트코인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여기 이제 이오플로우도 포함돼서 5종목이었는데 제가 이오플로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28,300원 할 때 그냥 다 같이 팝시다. 이제 사실 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익률을 83%로 이제 확정을 짓고 다 빠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남은 회사들이 요 4개입니다. 4개. 루닛은 1년 만에 최대 10배가 올라서 이제 10배가 거의 생각보다 빨리 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도 650%가 최대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요즘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성장주라고 관심을 가져보자고 했던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게 이제 루닛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던 것 같습니다. JW 중해제약은 아직도 갖고 있고요. 이것도 뭐더라 뭐 하여간 댓글 보면은 뭐 5만 원에서 반토막 났다 막 이런 거 썼는데 사실 포트에 편입한 가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3,000원인가? 그래가지고 한 번도 뭐 손실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예. 그게 이제 23,000원에 넣었던 게 이제 5만 원 갔다가 좀 떨어진 적은 있지만, 근데 저는 그 기업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서 아직도 이제 갖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한 거의 37,000~38,000원 아마 할 겁니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장주에 절대 몰빵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본인의 성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 원금을 손해보는 건 견디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장주 투자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성장주 투자 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식 투자도 권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저는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요. 원금에서 손실을 보면 그냥 안절부절하고 막 그냥 일손이 안 잡히고 이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은행 예금을 하거나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직장 생활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주식에서 손실을 보면은 그냥 막 회사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업에 훨씬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권하지 않고, 제가 성장주는 그래서 항상 일부만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손실을 보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내가 견딜 수 있다. 그런 금액만 하자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절대 레버리지 쓰지 말자. 성장주 투자할 때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보자 이런 이유가 뭐냐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또 그냥 여기서 좀 손실을 봐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 그렇게 한 거고요. 예를 들면 1억을 하자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예. 2024년 유망 섹터 한 가지 꼽자면 저는 무조건 AI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AI가 하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AI 중에서 어디가 부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도 보면 AI의 그 도도한 흐름이 쫙 흘러갔는데 이게 이제 그 쪽에서 보면은 2023년 초에는 그 오픈 AI 챗GPT 때문에 그 순수 AI 관련주가 이제 부각이 가장 먼저 됐었고요. 그러다 이제 또 생성형 AI에 그것도 GPU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GPU가 모자란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또 AI 가속기에 HBM이 또 필요하다 그래갖고 SK 하이닉스가 또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MLB를 만드는 또 이스페타시스가 부각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처음에는 순수 AI 쪽에서 출발해서 계속 스코프가 계속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 AI 스코프가 넓어질 거로 판단하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쪽은 그냥 온 디바이스 AI하고 그다음에 NPU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말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뭐 오픈 엣지라든가 퀄리타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큰 상승을 했고요. NPU 관련해서도 뭐 리노공업 같은 데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내년에 AI 중에서 어디로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애플이 이제 그 비전 프로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의 상승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민간 우주기업 두 곳이 이제 세계 최초의 그 타이틀 자리를 놓고서 무인 우주선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로보틱하고 이제 인투이티브 머신이라는 데인데 이제 성공을 하면 1969년에 달에 착륙하는 최초의 그 민간 기업이 될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하고 블루 오리진의 그 우주 여행도 본격화될 것이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우주 항공 관련 기업의 주가도 강세가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도 이제 2024년에 좀 혁신 기술로 부각이 되면서 1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AI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 미국의 엔비디아, AMD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온디바이스 AI가 만약에 그 대형주 쪽으로 옮겨간다면 이제 삼성전기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NPU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비상장 3인방이 있습니다.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그리고 사피온. 이들은 모두 다 AI 반도체 설계에 그 특화된 팹리스 기업인데요. 이들 비상장 3인방 중에 누군가가 이제 상장을 하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인텔리안테크를 제가 수혜주로 꼽았는데, 인텔리안테크보다 만약에 탄력적 상승을 원한다면 이제 새로 상장한 컨텍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컨텍 같은 회사는 이제 오버행 물량을 소화 중이어 갖고 이제 약간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넥스트 칩에 관심이 좀 있는데, 만약에 넥스트 칩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제 상당히 만약에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매수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는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또 섹터를 보고서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섹터보다는 종목을 보고 이제 고르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바텀업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섹터보다는 이제 종목을 보고서 이제 투자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내년에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종목은 이제 제가 뒤에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제 이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건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스스로 공부해보고 판단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AI는 이제 과거에 인터넷 혁명과 같이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의 이제 그 광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혁신 산업 사례를 꼽자면 비행기하고 자동차 발명이 있고요. 둘 다 이제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비교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는 이제 1990년대 말에 탄생한 인터넷이 있고, 저는 이게 AI하고 로봇이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혁신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하고 IT 산업을 가지고 이제 혁신 산업의 그 주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혁신 산업의 주가 사이클인데요. 혁신 산업이 이렇게 생겨나면 투자들이 이제 일단 관심을 많이 갖고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돼서 이제 성장성에 매료돼서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막 무지성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1단계 상승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1번에서 2번까지 상승입니다. 이때는 그 해당 섹터에 있는 그 주식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0년대 말에 인터넷이 막 나왔던 시절이면 인터넷 관련 주식이라면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계 상승,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1단계 상승이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길게는 2, 3년간 이어질 수도 있고요. 5배나 10배 상승이 보통 나오고요. 대세 상승식이다 그러면 100배씩 상승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거품 논란이 생기거나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때는 또 그 해당 섹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하락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2번에서 D 지점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당 섹터에서 차츰차츰 이제 승부가 가려지면서 그 분야의 1등 기업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1등 기업은 여기 보시는 데서 A와 같이 크게 상승을 하고요. 그저 그런 기업은 B와 같이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고요.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이제 C와 같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산업을 보면 그 네이버만 살아남아서 네이버는 이제 A와 같이 주가가 쭉 상승을 했고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남아갖고 이제 B와 같이 주가가 좀 약간 지지부진 행보를 하다가 나중에 카카오에 흡수가 됐고요. 세론기술이나 골드뱅크는 회사가 경쟁력을 상실해서 C와 같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재 로봇 관련주의 상승이 1단계 상승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로봇 관련주들이 다 같이 2023년에 다 같이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1단계가 다 지나봐야 어디가 꼭지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단계 상승에 어느 지점쯤 와 있는지는 모릅니다. 1단계 상승에 지금 거의 뭐 꼭대기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에 와 있을 수도 있고 3분의 2 시점에 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1단계 상승이 끝난 후에는 이제 너무 거품이 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모든 로봇주가 다 같이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경쟁력이 있는 이제 로봇주만 선별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야, 로봇주는 성장성도 굉장히 크고 향후에 커질 거니까 10년간 묻어두는 장기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런 생각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고 로봇주가 그 승부가 결정된 후에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네이버가 처음에는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네이버로 이제 승자가 완전히 딱 가려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이버에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듯이 로봇주도 지금은 어느 기업이 이렇게 1등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도 지금 기다리다가 1등 업체가 누군지로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에 가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산업 초창기에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1등이었고요. 그 뒤로 네이버, 라이코스, 엠파스 뭐 이런 등등등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기업이 미래에 1등을 할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그 당시로 돌아가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1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업체가 1등이 될지는 사실은 경쟁이 심한 이런 초창기엔 잘 모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 기업이나 장기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고 1등 기업의 윤곽이 늘어난 다음에 이제 1등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상승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 상승을 그러니까 그냥 놓쳐버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1단계 상승을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버블이 끼는 꼭지점 근처라고 생각하면 팔았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1등으로 승부가 가려진 시점, 이 시점에는 1등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제가 1단계 상승이 작은 상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바람이 불던 시기가 마침 주식의 그 대세 상승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 당시에 1단계 상승을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40배가 올랐고요. 1단계 상승에서 새로운 기술은 무려 150배가 올랐고요. 골드뱅크는 50배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야후가 반년 만에 78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상승이라도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기를 만나면 100배씩 오르기도 하고요. 대세 상승기가 아니라고 해도 5배, 10배씩 오르기도 합니다. 이미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미 이제 10배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단계 상승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상승을 할 텐데 어느 기업이 경쟁력이 생겨서 1등을 할지는 지금은 우리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야지 섣부르게 지금 이게 1등 기업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이르고 그래서 이게 1등 기업일 것이다 해서 지금 그 기업을 미리 찍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로봇주는 1단계 상승에 어디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2번 상승 중간에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간쯤일 수도 있고 이제 2번에 거의 가까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중간쯤에 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로봇주를 사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2번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로봇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이 이제 1등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차트상에서 이 D 지점에서 투자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이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또 좀 더 갖고 있어 보겠지만 신규로 들어간다 그러면 리스크를 지금 지느니 차라리 저 같으면 기다렸다가 D 지점에서 이제 매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승자로 결정이 된 다음에 투자에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거고요. 네이버가 인터넷 산업에 우리나라의 승자가 된 걸 보고서 네이버에 들어가신 분들도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아마존이 인터넷 산업의 승자가 된 거를 보고서 2008년도에 투자를 들어왔다. 그럼 지금 벌써 85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미래가 밝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로봇하고 기계를 먼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봇과 기계의 차이는 AI가 있냐 없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닭 튀기는 로봇을 사람들이 뭐 로봇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건 로봇이 아니고 기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나사 조이는 로봇은 로봇이 아니고 기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뭐 예를 들면 닭을 뭐 3분간 넣어놔라 그럼 3분 넣었다가 빼고 막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냥 기계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그 AI가 탑재되어 있는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이 진짜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글로벌 1등 로봇 회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봇 회사를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는 테슬라를 살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로봇이 자동차보다 더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테슬라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1년 전에 발표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022년 9월 30일인데 테슬라 AI 데이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를 처음에 공개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전선도 보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실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개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옵티머스를 열심히 개발해서 3년에서 5년 이내에 시판을 하겠다고 했고요. 가격도 $20,000 이내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20,000 우리나라 돈으로 2,6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런 시대가 5년 이내에 테슬라에 의해서 올 수도 있겠다. 요번에 로봇 발표하는 걸 보고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님이 이제 유튜브에 출연하신 영상을 제가 봤는데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로봇 기술이 가장 발달한 회사는 네이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발달됐다는 건 아마 이제 그러니까 AI가 가장 발달됐다 저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사옥에 가면 그 루키라고 하는 로봇이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자유자재로 이동하고 뭐 직원이 커피 좀 사와라 하면 커피까지 사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네이버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옥 그 현관에다가 그냥 택배를 쫙 그냥 놓고 가면 로봇이 와서 알아서 자기가 분류해서 그냥 그 주인한테 다 갖다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게 루키는 뇌에 해당하는 CPU가 없고요. 건물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을 통제하는 AI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미래 로봇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왜 또 좋게 보냐면 뒤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그 순수 로봇 회사 중에서는 가능성이 가장 큰 회사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향후에 로봇 회사가 경쟁력이 생기려면 자금력이 빵빵하고 또 회사 규모가 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네이버가 그러니까 검색 엔진은 이제 사실 물론 거기서 굉장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보면은 이커머스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쿠팡하고 네이버만 살아남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측들을 하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 뭐죠? 그 알리익스프레스 이제 뭐 그런 것들 저가품 때문에 이제 갑자기 약간의 변수가 생긴 했지만 어쨌든 뭐 쿠팡하고 네이버 이 두 개 회사가 이제 그 강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다음에 뭐 많습니다. 또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페이먼트만 해도 1세대는 현금이고요. 2세대는 신용카드고 이제 3세대는 QR코드인데 이제 QR코드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게 이제 어차피 네이버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만 해도 또 그 제페토 이런 것도 사실은 있고 뭐 하여간 네이버의 사업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검색 엔진을 가지고 따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네이버가 어떤 회사인지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처음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테레비 만들고 이런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면 그 TV 만들고 그 뭐 냉장고 만든 회사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이버를 검색 엔진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지금 보이는 게 옵티머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전선도 삐죽삐죽 나오고 움직이지도 못해갖고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옮기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는 그 계란도 집을 수 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조금 세게 집으면 깨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게 그 AI가 발달해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블록 같은 것도 이렇게 구분하고 사실 이런 걸 봐서는 AI가 굉장히 발달한 로봇이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테슬라가 AI가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저는 로봇의 궁극적인 핵심은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AI가 가장 발달한 회사가 테슬라 아니냐. 그래서 로봇다운 로봇, 아까 얘기했지만 닥치기고 이런 그런 프로그램된 기계가 아니라 AI에서 움직이는 로봇으로는 테슬라가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상 그 앞당겨서 얘기를 합니다. 되게 5년이다 그러면 뭐 한 10년 걸리고 이런데 결국은 이뤄내긴 이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딱 5년이다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약간은 플러스가 되더라도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1단계 상승의 중간이냐 3분의 2 지점이냐 꼭대기냐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꼭대기에 이르게 되면은 저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을 한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진짜 계획대로 잘 해나가느냐 못 해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장기 보유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성은 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1차 상승의 꼭대기 부근에 왔다고 판단하면 저는 차익 실현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강세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든 생각인데 그 우에다 가지고 그 일본은행 총재가 며칠 전에 임금이 오르고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정책 금리를 높일 수 있다. 사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본이 정책 변화를 하게 되면 주식 시장의 그 단기 하락에 빌미를 좀 제공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은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일본 자금이 미국 국채에 그 응찰하는 응찰률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 시장의 낙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마음속으로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야 이제 좋은 거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옐런 장관이 이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제가 무슨 그 미국이 연착륙을 할 것이다, 뭐 경착륙이다, 뭐 이런 거를 판단할 능력은 안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 들어보고 그래도 이분 말이 그래도 제일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가장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옐런 장관이 했던 말이 그래도 가장 공감이 가는데요. 옐런 장관은 그 경기 침체를 낙관하면서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옐런 장관은 그 미국 경기가 연착륙을 향해서 가고 있다. 경기는 견실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 소비자 지출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 과열 수준이었던 지출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지 침체로 가는 과정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상승했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금융시장에 경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인플레가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아진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물가 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 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쭉 발표가 되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인플레는 이제 계속 완화되고 있고요. 또 경기는 안정적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는 꺾이고 있는데 이제 경기는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보다 이제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유가 하락이 인플레를 낮추고 소비를 그 진작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CPI, PPI 이런 것들이 하락한 원인도 이제 다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유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그러면 이제 경기 그 연착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유가의 안정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했고요. 그리고 미국 원유 생산량이 이제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에 의한 원유 수요의 감소 이런 요인에서 당분간은 이게 유가가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FOMC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말하는 걸 보고서 이제 2018년 주식 시장이 이제 생각났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18년에는 이제 금리를 사실 4번을 올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이제 계속 하락을 하던 주가가 2018년 12월 21일에 바닥을 찍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7개월 후에 이제 정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요 12월 21일을 표시해 놓은 요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날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0.5%를 인상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0.25%만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해인 2019년에는 원래 3번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2번만 올리겠다고 이제 연준 의장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긴축을 완화하겠다는 이제 신호를 이제 시장에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긴축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신호를 이제 딱 시장에 내보내자마자 이제 시장이 곧바로 요 2018년 12월 21일에 바닥을 찍고서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개월 후에 정고점을 이제 넘어섰는데요. 이게 2018년 12월 21일 이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FOMC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2018년 12월 21일과 비슷한 부분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이제 우선 요번 말고 이전 9월 그 FOMC 그 점도표에 의하면 12월에 금리를 한번 올리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 금리를 2번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한 번 12월에 올리고 내년에 2번 내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번만 내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매파적이라고 이 점도표가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10월에 엄청난 주가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때의 상황이 2018년 10월에 주가가 크게 조정을 겪은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12월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3번 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아까 9월에는 12월에 금리를 한 번 올리고 2번 내린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결국 사실상 한 번 내리는 건데 12월에는 안 올렸고 3번 내린다고 했으니까 3번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예상보다 2번을 더 내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크고 더 큰 거는 파월 의장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제 이런 그 뉘앙스를 내비친 게 2018년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긴축 완화 신호를 내보낸 것과 사실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그 대자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연준이 긴축 기조를 완화하자마자 주가가 이제 올라서 7개월 만에 정고점을 넘어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미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뭐 이렇게 S&P 500이라든가 뭐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이런 게 이제 52주 신고가를 한참 전에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만큼 상승폭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표상으로는 내년에 이제 3번 금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상 금리를 내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총 5번 금리를 내린다고 했고요. BOA도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총 4번 금리를 내린다고 예상했는데 저도 이제 골드만삭스나 BOA처럼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최소한 4번, 5번 이렇게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월 그 개인 소비 지출 그 PCE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가 상승했듯이 그 인플레에 관련된 지표들이 속속 2%대로 진입을 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이 2% 인플레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연준이 목표했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높아서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내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이제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릴 기회만 한국은행은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내리면 한국은행은 무조건 내린다.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내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2024년은 가장 유망한 섹터는 AI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아까 우주항공, 자율주행 같은 분야도 이제 유망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섹터보다는 종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AI 섹터를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사실 AI 섹터 안에서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기업이 있고요. 또 저성장 섹터라도 그 안에서 또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삼양식품 같은 회사는 음식료 섹터 안에 들어가 있지만 주가가 몇백 %씩 그런 상승하는 그 구조적 성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섹터보다는 종목 위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노믹 트리하고 파도하고 삼청당 제약 이렇게 세 개 종목을 일단은 저는 2024년을 위한 전략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노믹 트리는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2024년에는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에 워낙 그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2024년에 이걸 선반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 뭐 늦은 봄이라든가 여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25년에는 상당히 큰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종목도 또 리스크는 있습니다.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제 내년 연말까지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투자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또 다른 종목은 파도입니다. 제가 파도도 이제 2024년에 이제 저희 기대줍니다. 파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또 다른 채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워렌 버핏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애플이 50%로 이제 비중이 많고 이제 3등에 보면은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라고 그러죠. 아멕스가 있는데 이 아멕스 주식을 워렌 버핏이 이제 어떻게 매수를 하게 되냐면 그 1964년에 이제 샐러드유 스캔들로 인해서 이 아멕스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샐러드유 스캔들이 뭐냐면 그 1963년에 그 앤서니 드 엔젤리스라는 사람이 유조선의 그 탱크를 그 바닷물로 채우고 맨 위에다가 이제 샐러드유를 얹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샐러드유다 이렇게 이제 속여가지고 이제 아멕스를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내부 고발자가 이제 이 사실을 폭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사기극이 이제 들통나고 말았는데 원래 82만 톤의 그 샐러드유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5만 톤밖에 샐러드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샐러드유 스캔들인데 이제 사실 그 당시에 그 51개 금융기관들이 이제 1억 7,5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그 돈을 이제 빌려줬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멕스가 가장 많은 그 피해를 봤습니다. 5,8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받고 또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60달러에서 35달러로 약 50%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모두가 다 이제 패닉에 빠져가지고 이 주식을 다 내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접근법이 좀 달랐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 아멕스의 여행자 수표하고 신용카드 사업을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 또 자기가 그 자주 가는 단골 레스토랑하고 상점에서 손님들이 이제 아멕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손님들은 아멕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아멕스 주식을 사들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1964년에 상당히 큰 비중으로 자기 그 운영 자금의 40%에 달하는 1,300만 달러를 아멕스에 투자를 했고 그 후로도 계속 금액을 늘려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멕스의 그 손해배상 문제는 해결이 됐고 이제 신용카드하고 여행자 수표 사업이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신용카드 붐이 불면서 아멕스는 시장에서 가장 관심받는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패닉에 빠져서 이제 주식을 내던질 때 워렌 버핏은 아멕스 주식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제대로 공부해 본 후에 가치가 판단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이 주식을 매수해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파도도 아멕스와 같이 될 가능성이 큰 주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3분기에 매출이 이제 박살이 나면서 투자자들이 다 패닉에 빠져가지고 주식을 전부 내던졌는데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바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매출이 급락을 한 거는 단기적인 이유 때문이지 이 회사의 경쟁력이 훼손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반영해서 내년 봄부터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내년에 전략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자, 삼천당 제약은 이 회사의 모멘텀은 아일리아의 그 바이오시밀러인 그 SCD-411입니다. 한방병성 치료제 시장 규모가 이제 무려 16조 원이고요. 근데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당뇨병 환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시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2028년에는 약 28조 원 시장으로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치료하는 오리지널 약이 아일리아인데, 물론 다른 약도 있긴 하지만 아일리아가 이제 지금 점유율이 가장 큰 약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 유럽하고 일본,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고 미국에서는 2025년에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천당 제약에서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상당한 대박을 칠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가 점점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년에 유망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제가 좀 공부해서 잘 아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시류가 뭐 AI다 해서 어정쩡한 AI 종목보다는 더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전략.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탑다운보다는 바텀 방식을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회사들은 이미 제가 사실 주식을 조금씩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삼천단 제약은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공부해서 야 이거는 괜찮다 생각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로봇 관련주는 어쨌든 1차 상승이 이제 마무리 시점에 점점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슬슬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본인이 생각해서 저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상승력이 더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최소한 일부는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파도는 제가 파도 사태가 터졌을 때 거의 24시간 파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고 제가 하나 그 당시에 느낀 건 뭐냐면 전문가가 거의 없다.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튜브라든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대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틀린 정보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SSD 컨트롤러를 개발해서 뭐 파도의 제품이 끊겼다 뭐 이런 것들은 이 산업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누구나 금방 그거는 가짜 뉴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사 개발을 했다고 해도 매출이 일어나기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무슨 구멍가게에서 무슨 새우깡 납품하듯이 이렇게 납품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처음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모든 회사들이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최적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나타가 있고 그랜저가 있는데 그랜저에 들어가는 부품을 소나타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또 이제 사람 이제 잘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그것에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타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제가 맞건 틀리건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또 이제 그 험악한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랬죠. 네. 그래서 또 손실을 투자하다 보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데서 이익을 보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비트코인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많이들 아시지만 어쨌든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상승에 그 불을 붙인 게 이제 10월 초에 그 블랙록 그 ETF가 승인되었다는 그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그 뉴스가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한 5분 만에 2,000달러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곧바로 뭐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막 이제 블랙록이 전화를 해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아니다 이러니까 이제 또 곧바로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판명되면서 금방 제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그 가짜 뉴스가 나오자마자 크게 상승했다는 얘기는
현물 ETF의 승인권이 큰 폭발력을 가진 재료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현물 ETF는 승인이 될 거고 시간 문제고,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로 확인했듯이 폭발력이 크니까 이런 그 기대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그 뒤로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의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는 이 가짜 뉴스가 저는 그 비트코인 상승의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고 비트코인 상승이 시작된 게 이제 아까 10월 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가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그 힘들었고 암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왜 주식 시장이 힘들었냐면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끝없이 오르면서 이 주식은 끝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다 힘들어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그 비트코인을 상승한 그 또 다른 이유가 이 미국 국채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끝없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이 국채 금리만 쳐다보는 그때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만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평소에는 국채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이제 국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이제 국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국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경제가 유지되지 않는 이미 이제 그런 수준에 이제 도달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이 이제 점점 불편해하고 있지 않나. 그전에는 몰랐다가 이제 국채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채를 계속 발행하다 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는 이제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달러가 그 절대적 안전자산으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생겨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국채나 달러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채 금리만 쳐다보다 보니까 국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이건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이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왜 또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전쟁으로 이제 시장이 불안하면 이제 국채로 그 돈이 몰리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너무 그 많은 국채 발행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요즘 국채 입찰을 보면은 해외 기관들의 응찰률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미국 프라이머 딜러들이 이제 받아가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머 딜러들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해외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응찰률이 떨어지면 앞으로 끝없이 발행될 미국 국채를 누가 사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12월에는 또 12월 마지막 주에 열린 국채 입찰에서는 또 2년물, 5년물 응찰률은 비교적 괜찮았었는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또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일본 자금이 또 미국 국채를 사는데 덜 투입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조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이 지금은 미국 국채나 달러는 안전자산,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점점 거꾸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돼가고 있고 미국 국채가 위험자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상승을 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미국 국채나 달러가 뭐 흔들리거나 뭐 망하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그 비트코인은 완전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비트코인은 또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달러가 이게 망하진 않겠지만 약간씩 불안하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금이 움직이는데 그 조금이라고 하는 자금이 굉장히 비트코인한테는 큰 자금이 되는 거죠. 근데 현물 ETF가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물 ETF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그 실물 거래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ETF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자들이 현물 ETF를 사면 ETF 운영사가 이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입해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가 출범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금 ETF가 처음으로 출시된 게 2004년입니다. 금 ETF가 출시된 지 3일 만에 10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현재 미국에서만 135조 원 정도가 금 ETF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금 ETF가 보유한 금의 규모가 나라로 치면 세계 4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 ETF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일반 사람들이 금을 사고 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물을 보관하기도 어렵고 또 분실할 위험도 있었고, 그렇지만 금 ETF가 출시되면서 이제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이런 데에 잠겨 있던 자금의 일부가 이제 금 ETF로 이동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금보다 훨씬 더 어렵죠. 개인키를 분실할 위험도 있고, 또 암호화폐 거래소 가끔 보면 퉁퉁 문제가 터져가지고 신뢰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제 그동안 이 접근이 어려워서 비트코인을 사지 못했던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SEC가 ETF를 승인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투입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 현물 ETF가 승인되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뭐 하락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감기 뭐 전으로 오를지 내릴지는 잘 모르지만 오를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비트코인이 900개 정도 매일 이제 채굴이 되고 있는데 반감기 지나면 450개로 줄어드니까요.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론상으로는 상승을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24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임기 내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 이제 재선에 실패한다는 이제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재선에 실패한 사람은 최근에는 트럼프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그 도전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시장의 유동성을 늘려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바이든이 공개적으로 뭐 12월에는 금리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게 이제 다 재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대통령이 돈을 풀고 이것 때문에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자산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반감기에 대통령 선거 효과까지 겹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있었는데요. 근데 어저께 자다가 갑자기 또 엉뚱한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야, 이거 ETF가 승인이 돼버리면 이 주식시장의 자금이 또 비트코인으로 왕창 몰리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주식시장이 이거 하락을 할 텐데, 만약에 많이 몰리면 그럼 이게 또 대선에 악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거 또 지금 1월에 승인 안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잠자려고 그러는데 하필 그때 또 그래가지고 약간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는 의미는 비트코인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주식 투자자니까 주식만 알면 된다. 채권은 하나도 몰라도 된다.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뭐 사실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이건 비트코인은 뭐 무조건 1등이었죠. 처음부터 1등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1등이기 때문에 그 1차 상승이 끝나서 하락하고,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뭐 반감기 지나고 나서 올랐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오르고 떨어지는 거를 제가 일단 꼭대기에서 팔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1등한 기업이 나중에 1등이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상승을 할 때 쭉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나는 로봇에 1등이 될 거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판단을 샀습니다. 근데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 기업이 1등이 아니고 쭉 하위로 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영원히 못 오르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장기 투자자라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냥 올랐다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이 항상 1등이기 때문에 다시 또 오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피카소의 그림에 이제 많이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피카소 그림의 본질 가치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그 물감하고요, 뭐 캔버스 값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피카소의 그림이 가치가 없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뭐 본질 가치가 뭐냐 이러면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본질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피카소의 그림이 가치가 있듯이 비트코인도
그렇게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피카소의 그림이 가치가 있듯이 비트코인도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실 그런 점이 상승하기에는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질 가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피카소의 그림이 하나에 1억이어도 뭐 별로 이상할 게 없고 1000억이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가치라고 하는 게 정확히 나와보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딱 계산을 해보면 한 5만 원 정도 가치다. 그럼 3만 원이다 그러면 저평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고평가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본질 가치적으로.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측정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상승하기가 좋은 조건입니다. 그게. 왜냐면 하나에 10억이 돼도 뭐 이상할 게 없고 100억이 돼도 이상할 게 없는 거거든요. 피카소의 그림이 그렇듯이. 자, 그러면 피카소의 그림이 왜 비싸느냐? 그렇게 따져봤을 때 물론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첫째는 이런 좋은 작품에 대한 희소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작품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자산도 2100만 개밖에 없는 자산은 없습니다. 굉장히 희소한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작품성도 이게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으로 탄생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작품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 피카소의 그림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거다. 결국은 굴곡은 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면은 제가 이제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당연히 저는 이제 잘 모르고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제 장기 투자자라면 이제 계속 보유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단기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또 고점 신호라는 게 비교적 그 주식보다는 더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그 정고점을 뚫고 강하게 상승을 한 후에 횡보를 이제 할 때 이제 뒤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지난 사이클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축소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고점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자들은 이런 고점 신호를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자가 가장 유심하게 봐야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의 지표를 꼽는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고점 신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세 상승을 할 때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을 보면 초기에는 이제 알트코인은 가만히 있고 되게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초기에는 알트코인은 상승하지 않고 비트코인만 혼자 쭉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쭉 상승을 하고 다른 코인들은 가만히 있고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딱 넘어서면 그다음부터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딱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을 추종해서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이 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시대 정신에 맞는 알트코인들이 이제 막 10배, 20배, 30배씩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에는 이제 그때 이제 대세 상승 때는 이제 메타버스하고 P2E 이게 이제 그 당시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P2E, 메타버스 이런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변수가 새로 또 등장한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스톡 투 플로우 모델, S2F 모델 개발한 플랜 B가 얼마 전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알트코인 시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신규 자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돼서 이제 ETF가 승인이 되니까 알트코인 시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근거는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현물 ETF가 생겨나면서 약간 변수가 생긴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도 그러니까 암호화폐에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그중에 일부 도박용으로 해서 조금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돈을 예를 들면 5배 벌었다. 만약에 5배 너무 심한가? 한 3배 벌었다. 그럼 그중에 조금 떼어서 이거 없는 셈 치고 알트를 투자하고 사실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트 투자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거래소 주식 자체를 이렇게 별로 좋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ETF를 떠나서 결국은 이게 그 제도권으로 편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그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정부에서 원체 싫어했기 때문에 제도권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이제 이게 자체가 이제 그 ETF가 승인되고 이런 거는 이제 정식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규모가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제도권에서 놓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제도권으로 들여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또 사건 사고도
터지지 않고 설사 사건 사고가 터져도 또 책임을 지을 수 있고요. 금융기관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게 이제 증권회사에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빗썸이라든가 업비트에서 그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트레이딩 시스템이 증권회사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이거 만드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PD님이 자 삼성증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래? 아니면 뭐 업비트에서 할래? 그럼 대부분 삼성증권에서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순간에 삼성증권에 상당 부분이 삼성증권으로 옮겨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거래소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그 일반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은 뭐 사실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하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책에서도 썼는데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목표가 너무 높으면 일찍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검증된 이론입니다. 적당한 목표를 세우면 그냥 적당하게 행동하지만 이루기 힘든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우면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책도 더 많이 읽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열정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식이 쌓이고 그래서 점점 더 목표에 접근하게 된다. 이걸 이제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때 그 일했던 SK그룹에서도 그 이런 앵커링 효과를 이제 그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그룹의 실질적 창업주였던 최종원 선대 회장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 경영 이념이 수펙스인데요. 이게 이제 앵커링 효과를 이용한 그런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수펙스는 이제 슈퍼 엑셀런트의 그 줄임말인데 목표를 세울 때 항상 이제 그 회장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목표를 세울 때 열심히 일하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걸 잘 저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 SK 그 선대 회장님께서는 이 수펙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오직 10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높은 목표를 세우면 이 목표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평범한 목표보다는 더 높은 성과를 이룬다.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앵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불을 부르는 50억 독서법이라는 책을 낸 저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그 저자께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양미래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서 50억을 벌고 이제 파이어를 은퇴를 하신 분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저자는 자신이 이제 어떻게 벤츠 자동차를 사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교수 시절에는 이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벤츠 자동차를 사기는 좀 어려운데 본인은 벤츠 자동차를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포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다독가였는데 이제 책을 굉장히 어려운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껍고 어려운 내용을 읽다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그때는 항상 이제 그 가벼운 자기계발서를 읽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계발서를 읽었는데 원체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계발서만 이제 몇십 권을 읽은 거죠. 근데 이제 자기계발서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항상 자신의 목표를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붙이고 그 목표를 항상 인식하고 상기하라. 근데 이제 평소에는 그 말을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벤츠를 타자.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종이에 써가지고 벤츠 자동차 사진을 하나 구해가지고 매일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종이에 쓴 그 벤츠 사진을 매일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궁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벤츠를 사게 될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이제 투자 방법을 이제 찾아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아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셔서 이제 그 벤츠 자동차를 샀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라는 책을 출판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 내 집 마련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 집을 출력해서 프린트해서 출력해가지고 그거를 잘 보이는 책상 앞에 붙여놓자. 그리고 그 그림을 매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를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자. 그럼 저축도 더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검증된 이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저희 오랜 경험상에서 터득한 확실한 제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통 주식은 이렇게 쭉 직선이지만 성장주는 이렇게 Y는 X 제곱 이차함수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성장주는 사실 다른 주식 섹터와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특성도 다르고요.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를 하려면 이제 다른 원칙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터득한 성장주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제 책에서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혹시 성장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2024년에 좋은 성과, 투자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